자, 조현무 박사님과 함께하는 경제 해설 그리고 경제 전망의 시간은 경제를 오래 다룬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또 이런 면이 있었네라는 생각을 하게 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에 대한 어떤 뷰를 갖고 계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2부에서는 남아있는 우리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2부 순서를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박사님 2부 하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출은 늘어나니까 그죠? 수출을 늘고 수입 주니까 순수출은 증가폭을 더 늘릴 거고 그것이 경제 성장률 지표에 주는 영향은 더 커지는 거죠. 네,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률 상승이 그런 되는 거죠. 그리고 설비 투자 부분에서는 다소 마이너스를 주겠네요. 네. 한국에 설비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걸 종합해서 보면 한국의 고용이 안 좋아질 거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수출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에 실어야 수출인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수출로 안 잡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 이동하게 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고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혹은 순수출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받아서 더 저상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가능성 1, 2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인을.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런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조직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주체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왜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네. 이게 위협인가? 안 하면 안 되나? 하라고 이렇게 막 압박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하면 이게 영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자니 너무 이게 어려운데 이게 그런 고민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의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고 헤쳐나가고자 그리고 사실은 그 노력의 일환이죠.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까?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네. 혹시라도 트럼프가 돌아오면은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는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은 저희도 중요한 아젠다를 잡고 아주 치열하게 분석하고 대비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걱정스럽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바라거나 희망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누적이 되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만약에 경제 성장률 지표가 이렇게 체감 경기하고 괴리를 계속 확대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경기 상황이나 그 나라의 미래, 현재를 거의 이 경제 성장률 데이터에 의존해서 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 나라 자체를 볼 때 그 국민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건 1인당 GDP 이런 걸 봅니다만은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실 이 성장률로 나타나는 숫자가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을 수도 있겠다. 보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예전처럼 이게 지존이야. 이걸 봐야 돼. 이럴 필요까지 있나? 어쩌면 이걸 너무 투자나 지금 말씀드린 투자는 우리 개인적인 투자 말이죠. 이런 투자나 어쩌면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라는 관점에서 경기가 좋은데?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주신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최근에 제가 다른 곳에서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데 그중에 최근에 배웠던 분 중에 기업명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주요 제약 그룹의 회장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박사님 경제 성장률이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 경제 성장률과 본인이 느끼시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사업 환경이. 그래서 사실은 그 질문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예. 뭐냐면 이겁니다. 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로는 뜻이 뭐 환각, 환영, 환청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널리 쓰이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AI 쪽이에요. 거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인공지능이 예. 마치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이렇게 답을 내주거나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단어가 떠올랐냐면 최근에 저희가 겪고 있는 또는 지켜보고 있는 또는 확인하게 되는 이러한 지표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경제 성장률 같은 것이 혹시 이게 환각, 환영, 환영 내지는 환청? 경제 착시 예, 예.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들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 분석을 하다 보면 과거 특정한 시기가 미국이 가령 몇 년 몇 월부터 언제까지 경기 침체였다. 우리나라는 가령 몇 년 몇 월이 경기 고점이었고 언제가 경기 저점이었다. 이렇게 판정을 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 확인이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한참 나와 지나서 있어요. 하거나 뭐 바로 되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NBER이라고 하는 연구 기관 단체에서 하고요. 우리나라는 통계청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관련된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때가 경기 고점이었어, 저점이었어, 또는 어느 시기가 경기 침체였어라고 판정을 할 때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을 해요. 가령 가계 소득 또는 가계의 소비 지출, 일자리 고용, 기업의 매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아니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뭐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들 하실 수 있어요. 뭐 전 분기 대비 이번 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이 두 분기 연속되면은 테크니컬 리세션, 기술적 그렇죠. 경기 침체라고 들었는데요. 뉴스에서 봤는데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엄밀한 경기 침체의 정의가 아닙니다. 예.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관들에서 언제가 침체였어, 언제가 경기 고점에서 저점이었어라고 확인을 해주는데 그게 보통 1년 반이나 2년이 있다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더 뒤에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저처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프 그리거나 그럴 때 투자하시거나 지금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뒷북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때 바로 발표되는 지표들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그 성장률이 두 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면은 이건 테크니컬 리세션인 것 같더라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일종의 주먹구구식 룰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경제 성장률만으로 경기가 좋다 나쁘다 경기 침체에 빠졌다 안 빠졌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경제 성장률은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숫자의 증가율이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100조 원이었는데 올해 105조 원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5%죠. 그렇죠. 예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좀 단순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난해 GDP가 100조 원이었는데 가령 코로나처럼 아주 강력한 경제 충격이 발생해서 올해 GDP가 50조 원으로 떨어지는 상황. 그럼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0%겠죠.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우리 경제가 좀 회복을 해서 한 75조 원 정도로 GDP가 늘어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럼 55에서 75가 됐으니까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은 역시 50%네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50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50으로 올라간 거죠. 네. 떨어진 만큼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경제가 회복됐느냐? 네. 아니잖아요. 네. GDP는 100조 원이었다가 50조 원으로 떨어졌다가 75조 원밖에 안 된 겁니다. 네. 근데 경제 성장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떨어진 만큼 정확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 수준인 100조 원만큼 회복하려면 100% 성장해야 돼. 100% 성장해야죠. 그 주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주식이 50% 빠지잖아요. 그 원본 회복하려면 100% 올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예. GDP가 이전 수준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100조 수준을 회복한 상황을 그려보면 경제 성장 그래프는 마이너스 50%였다가 100%로 그려지니까 경제가 훨씬 좋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거죠. 사실은 똑같지 네. 않습니까? 100조 원, 100조 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을 놓고 또는 경제 성장률 수치나 그래프만을 보고 경제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무리일 수 있지만 원래 경제학자들이 이런 예는 잘 안 쓰죠. 네, 안 근데 씁니다. 방송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신 이해를 거예요. 좀 예. 도와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전망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평균 한 0.5%포인트씩 올리셨어요. KDI와 한국은행 전부 다. 음.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 내지는 꽤 좋아졌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송하면서 올해 경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작년에 받으면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의견 분분. 어디는 경제가 좋다고 할 거다. 어디는 아니다라고 할 거다. 누구는 경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아니야 여전히 어려워 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저는 지금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경제, 경기 낙관론이에요. 이미 충분히 좋아졌어. 경제 성장률이 꽤 높아졌어. 저희가 이걸 왜 경계를 해야 되냐면 정책 대응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정책 당국이 한국은행이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 충분히 좋아졌다. 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필요하거나 또는 꼭 있어야 되는 정책적인 대응이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통화든 재정이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해 어차피 금리 전망도 중요하니 그리고 관심들이 높으시니 저의 금리 전망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전환이 느릴 걸로 본다. 피벗이 빨리 안 이루어질 거다. 저 동의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가 빨리 안 잡힐 걸로 보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쉽게 해소가 안 될 거다. 그래서 저의 전망이 뭐였냐면 미 연준은 올해 3분기나 되어야 금리 인하 시작. 한국은행은 올해 4분기나 되어야 금리 인하 시작.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투표 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느냐 투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20명 정도가 이 투표를 하고 점을 찍었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나 되어야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유일하셨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부분 그때 미국 기준으로 한 6차례 네. 적어도 5차례 인하한다고들 다들 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게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 신문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최악의 전망이 나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뭐죠? 작년 연말에 올해 3월이면 금리 인하 시작할 거라고 하던 미 연준이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 그러다가 뭐 3분기인가 9월인가 하다가 이러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 불안해하다가 아 인상은 아닌가 봐 하면서 또 안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은 어쩌면 미국보다 먼저 할지도 몰라. 미국이 빨리 하면 같이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다가 이제 컨센서스가 3분기쯤으로 저는 온 것 같고 4분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저는 어떨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성장률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문회의도 갑니다. 거기에 분위기도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의 전망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 3분기 늦으면 4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당초는 올해 한 2번 정도 0.5%포인트 인하 폭을 예상을 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으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올해 4분기에 할 가능성 여전히 있지만 안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내년으로 인하 시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인하하더라도 0.25. 안 하면 스테이겠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거나 기다리시는 고금리의 부담 완화는 올해 상당히 늦거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할루시네이션 또는 경제 착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면한 진짜 경제 상황이 뭐 진짜 경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경제 주체들이 차감하는 경기 상황이 그게 아니면 어떡합니까? 정책적인 대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발표되어지는 통계 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의 정확한 해석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올해 상반기에 특히 1분기의 성장률 지표 이런 것들이 체감하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든지 혹은 우리가 늘상 하는 소비도 사실상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시장에서 매일매일 매겨지는 가격도 어쩌면 다른 가격을 매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경제 성장률 자체에 대해서 분해해보고 왜 체감 경기와 지표로 나타났던 성장률의 지표가 숫자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견해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한 6, 7개월 정도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주체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1분기 같은 성장률 지표가 계속 나와주고 그 성장률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의 명실상부함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지만 사실 1분기에 나타났던 1.3%의 성장률의 내용을 이렇게 뜯어보면 그렇게 낙관만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결국은 궁금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데 1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망이라기보단 진단과 분석이죠. 해석이죠. 해석. 네. 결국은 궁금하시는 거는 앞으로의 상황 아닙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인트로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낙관적인 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맞으면 좋겠지만 비관적인 뷰를 말씀을 드릴 때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틀리면 하고 바란다.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르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갑지 않은 해석을 오늘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은 사실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그러시겠어요. 자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몇 차례 연락을 주셨지만 제가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그거죠. 저의 견해는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보고 만약에 선택해라라고 한다면 올해 경기 흐름은 상고 하저인 쪽에 찍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왜 그렇게 보느냐가 궁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꽤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 일시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날씨까지도. 지난 겨울에 따뜻했죠. 네. 따뜻한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따뜻하니까 난방을 좀 덜하게 되고 우리로서는 100% 수입할 수밖에 없는 석유 이런 수입이 줄었고 그러니까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이너스니까 성장률이 높아진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네. 날씨가 덜 추우니까 이제 공사장에서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건설 투자 증가율이 또 높게 나타난 중요한 이유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일시적인 요인이 계속되느냐? 다음번 내년 겨울에도 여전히 따뜻할 거냐? 그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시적인 요인이니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좀 이렇게 제외해 놔야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 두 번째로는 정부 지출입니다. 정부가 돈을 안 썼는데 민간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경제 성장이 높아지면 좋죠.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죠. 아이디어란 상황이죠. 음.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앞서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에 재정 동향이 있었던 건데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근데 매달마다 나오는 재정 동향을 제가 최근까지 업데이트해서 지켜본 결론은 뭐냐면 정부는 이미 많은 돈을 썼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에 썼었던 것처럼 돈을 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많은 제약에 직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올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앞당겨서 당겨서 쓰고 있는 일종의 그걸 재정 조기 집행 또는 재정 신속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속 집행, 조기 집행의 속도가 사실은 사상 최고입니다. 지난해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그것도 뭐 지지난해 방송 때 그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기 흐름을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상저하고로 전망을 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하반기가 되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상반기에 많이 몰아서 쓰셨어요. 근데 그때 했었던 재정 조기 집행의 속도보다도 올해 더 빠릅니다. 더 많이 썼어요? 더 많이 썼습니다. 수치로 역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1년 쓸 수 있는 전체 돈 중에서 매 달별로 어느 만큼까지 썼는가 그걸 재정 지출 진도율이라고 부릅니다. 네. 만약에 이런 거죠.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을 매달 똑같이 썼다. 음. 그러면 1월 지났을 때는 한 12분의 1 썼을 거고 그렇죠. 6월 지나면 50% 쓰는 게 맞겠죠. 네. 그럼 3월까지면은 이렇게 이분하게 쓰면 25%가 써야죠. 맞겠죠. 근데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3월까지의 실제 진도율은 32.3%입니다. 작년엔 얼마였는데요? 작년에 이것보다 조금 낮았는데 예. 올해 더 높은 겁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인데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추경이라는 걸 안 하잖아요. 지난해 예. 안 했죠. 예. 근데 사실은 지난해 세금이 거칠 거야라고 세수 계획을 짜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부가 짰었던 세수 계획보다 다 지나놓고 지난해 다 지나고 나서 올해 봄에 집계를 해봤더니 실제로 거친 국세 수입이 56조 4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근데 돈을 그래도 썼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부족한 돈을 추경을 안 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쌓여 있었던 다른 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외환 위기에 대응하는 그리고 공공재정관리기금에 쓰여있던 돈들을 당겨서 썼던 거예요. 올해 세수 진도율은 세금이 거치고 있는 속도는 지난해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렸네요.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앞서도 경제 성장률이 그냥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분기에 건설 투자 증가율이 꽤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3%. 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는 정부가 많이 쓰는 SOC 투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주택 경기가 네.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돈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나마 1.3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분기까지 썼었던 것처럼 정부가 돈을 쓰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좋다, 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소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역시 제 기억에 재작년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빚이 문제가 될 거다. 그동안에는 체감이 안 됐지만 네. 코로나 기간에 수백조 원에 달하는 돈이 풀렸는데 미국 정부처럼 그냥 준 지원금이 아니었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빌려준 돈입니다. 근데 상환을 유예해온 체감이 안 됐던 이유는 갚으라고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자도 내지 말라고 했다. 네. 그런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지난해 9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는 이제 원리금을 나누어서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초에
인재 부채 부담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다. 이게 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늘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연체율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연체율의 통계 때문입니다. 연체율은 사실은 빌려준 대출금 중에서 이자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는 문제가 생긴 대출의 비율이잖아요. 분자와 분모가. 근데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긴 이 대출금은 그냥 다르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채권 주식회사 같은데. 그럼 분모에서 빠지죠. 그러네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연체율 통계가 안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안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가게나 자영업자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 스트레스가 전보다 나은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 여전히 안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난해 9월로 지원책이 종료됐다니까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나마 돈을 써줬던 고소득층의 움직임입니다. 통계 중에 가계 동향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서베이 조사를 해서 소득 분위별로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까지의 움직임은 그나마 중하위 계층은 좀 소득도 줄고 돈을 많이 못 쓰고 있었지만 지난해 두드러졌던 특징이 뭐냐면 소득 상위 20% 계층이 소득이 많이 늘었고요. 돈도 왕성하게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 같은 게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해 1분기 통계가 나왔는데 소득 상위 20%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이 2%가 줄었고요. 소비 지출이 0.5%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없던 현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로 돈을 써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출이에요. 앞서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중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을 덜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이벤트가 뭐였냐면 양회였어요. 가장 중요한 정적인 이벤트 올해 봄에 있었죠. 많이들 주목을 안 하셨을지 몰라도 중요한 키워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에요. 지금 중국의 매크로 상황이 어떻죠?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내수 소비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가계 소득이 잘 안 느니까 이게 내수 육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외로 지금 막 저가로 밀어내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중국 정책 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방향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초과 공급 상황이 이렇게 심하니까 좀 생산을 좀 조절하자. 과잉 공급이니까 공급을 조절하고 생산 구조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방향성은 뭐냐면 이렇게 구조 조정하면 실업률도 높아지고 투자도 떨어지고 하니 경제 성장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우리는 경제 성장을 계속 높일 거야. 5% 유지할 거야. 생산 능력 더 늘리겠어. 정부 주도로 하겠어. 1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고부가 가치 영역에 집중 투자하겠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까지도 집중 투자하겠어. 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었죠. 제가 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 올해 양회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후자를 선택했음을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지금 올해 1분기에 발표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통계의 특징은요. 투자가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어요. 지난해와 전혀 다른 흐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좋아요. 지난해에는 내수가 늘어서 특히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경제 성장률이 리오프닝의 효과를 반영하면서 올라갔는데 올해 들어서는 수출이 좋고요. 특히 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경제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의미하는 건 뭐겠습니까? 경쟁이 심하겠네요. 경쟁이 심하죠. 왜 2차 차이나 쇼크라고 불리겠습니까? 1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1차 차이나 쇼크는 2000년대를 전후해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편입될 때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싼 공산품을 중국에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주니 물론 그쪽 산업에 타격은 있었지만 선진국 국민들이 싼 제품을 쓰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반면에 뭐 IT라던가 다른 성장 산업 쪽으로 투자할 키우면서 만한 잉여가 예, 생겼겠죠. 성장률을 높일 수 있었고 또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편입 때 세계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던 거죠. 기억하십니까? 저물가 고성장, 골디락스, 아주 좋은 상황을 우리가 누렸던 거죠.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국이 키우고자 하는 신성장 산업, IT 산업과 중국이 잘한 산업이 겹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겹칩니다.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광 겹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 왜 2차 차이나 쇼크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이미 저희는 직면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낮은 가격에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들이 유럽 시장, 동남아 시장, 중동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게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연 반도체는 다를 것이냐. 물론 지금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사양의 반도체는 이미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다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거기랑 경쟁하는 한국 업체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에서조차도 중국의 역량이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역량을 생산 구조 조정하는 게 아니라 더 키우겠으라고 중국 정책 당국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내년 우리 수출 경기를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볼 때 계속 좋을 거다라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세와 놓고 보면 저의 전망은 올해 2분기에 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올해 상반기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간으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하셨던 올해 경제 성장률 2% 내외 혹은 2%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전망치는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가 저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미 스타팅 라인이 출발선이 앞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높아질까요? 0.3 내지 0.4%포인트의 전망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한 2% 초중반 정도?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저조차도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해 1.4에 비하면 꽤 높지 않습니까? 1%포인트 이상 높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률의 해석에 있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호 박사님의 전망치는 뭐 투자자의 관점에서나 국민의 관점에서 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1분기처럼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틀림의 질이 좋은 질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왜 틀렸을까 보면 정말 건강한 성장을 해서 제가 잘못 봤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도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닙니다. 네. 그게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1분기에 비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요인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좀 새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뭐 2분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또 3분기 어느 시점에 이런 해석을 또 바꿔야 된다든지 또 참고점이 생겼다면 제가 체근을 해서라도 한 번 더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